2015년 6월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아, 메르스 사태 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바로 전해 해는 또 세월호 참사라는 큰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국가적으로 큰 위기였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경찰청 대변인과 그의 팀장들이 나눴던 대화 기록을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언론 대응이나 위기 관리에 대한 평범한 실무 회의록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리더십, 소통의 본질, 심지어 개인의 성장 처화까지 정말 놀라운 통찰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대화록을 단서로 해서 어떻게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본질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대변인의 날카로운 철학이랑 팀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딱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스파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대화는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팀장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면서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 판단이라고 했는데 왜 국민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이거 지금도 우리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왜 진심은 전달이 안 될까 하는. 그렇죠. 여기서 대변인이 문제의 원인을 아주 본질적인 데서 찾아요. 바로 소통의 기본 바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소통의 기본 바탕이요? 네. 이게 그냥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반,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각자 자기 주장, 자기 논리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사라졌다고 지적해요. 대화록에 너하고 나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본질을 알아야 대화가 된다. 아,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당시 메르스 병원 명단을 공개하냐 마냐 이걸로 찬반이 엄청 갈렸을 때 각자 내 주장이 옳다고만 외치면 결국 해결되는 건 없고 갈등만 깊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제시하는 해법이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건가요? 바로 상대의 주장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 일단 인정을 하라. 네.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각자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일단 상대방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판을 깔아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개별적인 주장들을 뛰어넘어서 그 모두를 통합하고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목소리나 원칙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의 전제 조건이군요. 네. 상대의 주장을 먼저 인정하라.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상황에선 정말 어렵잖아요. 마침 대화에서도 한 팀장이 바로 그런 딜레마를 이야기해요. 그 독도 영화 사례 말씀이시죠? 네, 본인은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죠. 네, 독도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에 경찰이 협조했던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경찰의 우호적인 유명 감독이라서 촬영 장비부터 인력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칭찬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시작은 좋았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요? 만약에 영화가 우리 경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간 조직인 독도 의용수비대를 더 영웅적으로 부각하는 쪽으로 완성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애써 협조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인 거예요. 그 팀장의 탄식이 대화록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협조해도 왜 항상 결과는 물음표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변인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뭘 최선을 다했냐는 거지. 우리 경찰 잘 나오라고 한 게 최선이냐? 와, 제가 만약 그 팀장이었다면 듣는 순간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영화 잘 만들라고 경찰 인력의 장비까지 다 지원해줬는데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하고 반문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대변인이 말하는 진짜 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는 우리가 흔히 협조나 배려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아주 냉정하게 정의를 내려요. 미끼요? 와, 그 단어가 주는 충격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미끼를 통해서 상대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덕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그 감독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의 인생에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과연 그 감독이 우리 경찰의 입장을 무시하겠느냐는 거죠. 협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네,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진짜 실력은 그 이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협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네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그 감독의 마음을 얻을 진짜 실력을 갖췄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과는 딱 네 실력만큼 나온다는 그 말이 차갑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명쾌하게 느껴지죠. 네. 바로 그 미끼라는 비유가 자연스럽게 리더십 이야기로 넘어가요. 아,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대변인은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을 어느 한쪽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까 독도 영화 사례처럼 경찰 입장만 주장하면 당연히 의용수비 대책이랑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리더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 리더의 역할을 빙산에 빗대어 설명해요. 빙산요? 네,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부르는 건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30%에 불과하대요. 아, 30%? 진짜 문제는 물 아래 잠겨있는 70%, 즉 팀원들의 개인적인 삶, 건강 문제, 가정사, 동료와의 갈등에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눈에 보이는 그 30%, 즉 업무 성과만 보고 닥달하기 쉬운데 그렇죠. 사실 그 업무가 잘 안 되는 근본 원인은 보이지 않는 70%에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의 리더들은 그 70%는 보려고도 안 하고 물 위에 30%만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죠. 대변인은 그런 리더를 바닷물에 비유해요. 빙산을 돋게 하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계속 철썩거리기만 한다는 거죠. 바닷물이라니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그럼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진정한 리더는 바닷물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물 아래로 잠수해서 그 70%의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물 아래로 직접 들어간다. 네, 팀원의 자녀 문제든 부부 갈등이든 그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물 위에 드러난 30%의 업무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리더가 팀 안의 개인적인 삶까지 다 챙기는 게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변인이 말하는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위나 권력으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풀리고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그렇죠.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뢰를 얻어내는 과정, 그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덕이 되는 말을 해주는 실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돌보는 리더십까지요. 맞아요. 듣다 보니 이 모든 걸 해내려면 리더 스스로 엄청난 내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 한 팀장이 이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화가 굉장히 철학적인 방향으로 깊어지죠. 대변인이 영혼의 양식인 지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먼저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축적되면 지식이 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해요. 데이터, 정보, 지식. 네. 하지만 세상의 평범한 지식은 어느 정도 쌓이면 약 70%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체기가 온다고 말해요. 책을 많이 읽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걸까요? 비슷해요. 바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지혜요. 대변인은 그걸 법의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아는 그 법률 지식이 아니라 뭐랄까
세상과 인간관계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에 가까워요. 잠시만요. 그럼 그 법의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대화록에 진리의 수행자가 주는 질량 높은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대화의 맥락상 진리의 수행자는 특정 종교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런 세상의 근본 원리를 깨우친 멘토나 스승 같은 존재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멘토 같은 존재. 네. 평범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차원이 다른 통찰을 주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얻어진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과는 달라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막힘없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해요. 상대방 맞춤형 솔루션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능력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지혜와 내면의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비굴함을 없애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비굴함이요? 네. 그는 육신은 언젠가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걸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이런 내면의 실력을 갖추면 노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죠. 어딜 가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요. 앞서 나온 지식, 지혜, 이타심 같은 거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는데 대화 마지막에 나오는 이 SNS 분석 사례가 완벽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한 팀원이 메르스 관련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장면이죠. 네. 예전에는 단순히 관련 트윗이 몇 개 나왔다, 이런 양적인 분석에 그쳤는데 이제는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걸 고민하고 각자 찾아온 자료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해요. 혼자 데이터를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SNS에서 120만 명에게 노출되었다는 실적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숫자에 만족하지 마라. 네,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그들이 남긴 반응과 댓글에 있다고 말하죠. 노출된 숫자보다 그 반응의 질을 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댓글을 분석할 때도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객관적인 사실, 즉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누라고 강조해요. 그 과정을 통해 숨겨진 의미, 즉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라는 거죠. 아,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한 철학을 업무에 적용한 완벽한 사례네요. 그렇죠. 국민이라는 상대의 목소리, 데이터를 듣고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그 의미를 분석해 지혜를 발현하고 그걸 다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돌려주는 것. 맞습니다. 단순히 120만 명에게 우리 입장을 알렸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을 통해 얻은 통찰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되돌려줄 때 그 SNS라는 매체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무너졌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고요. 아, 오늘 정말 한 편의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네, 단순한 회의록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소통, 리더십의 본질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특히 그 미키라는 표현이 충격적이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은 보이는 30%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70%를 돌보는 거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네. 모든 이야기가 결국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하나의 원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이타적인 태도를 통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의 성장을 도울 때 나 자신의 성공과 조직의 발전도 함께 따라온다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죠. 이 대화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그저 미끼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두 사람이 아닌 10사람의 보이지 않는 70%를 껴안고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일과 관계에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